자, 우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론 수업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입문 과정이니까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 부담 갖지 않도록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1장의 이제 총칙. 여러분 이제 책이 아직 안 나와서 뭡니까? 프린트를 좀 갖고 계신데, 프린트로 보셔도 돼요. 총칙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중개의 연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개의 연역, 뭐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한자어 좀 잠깐 소개할게요.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좀 소개를 안 하면 의미 전달이 좀 안 되기 때문에 한자어로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안 쓰셔도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자를 쓸 때 부수라고 하잖아요. 맨 앞에 있는 이걸 이제 사람인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수가. 그럼 사람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운데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운데에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이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낄개예요. 낄개. 그러면 풀어보면 이런 말이네요.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과 요 사람 사이에 끼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그 연결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알선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알선 행위를 중개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중개 연역. 우리나라에서 중개를 가장 누가 먼저 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객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객주. 그리고 객주 밑에 가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거간이라고 하는 거는 흥정을 붙여주는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객주 밑에서 흥정을 붙여주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자기만의 사무실을 하나 얻어요. 그 사무실을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복덕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우리 중개사무소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불러요? 복덕방 업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복덕방이 여기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개업자라고 이름이 좀 바뀌다가 그리고 중개업자로 다시 용어 바꿨고,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이 좀 끼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지금 뭐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술병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게 중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개의 시작. 그러면 중개라는 게 꼭 부동산 중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개도 있다라는 거죠. 하루 묵고 가시죠. 이 사람이 여기 숙박업소 사장이 아니라 숙박업소 사장은 별도로 있고 이 사람은 그냥 뭐만 해주는 거야? 알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숙박업소도 중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는 여기를 보니까 이자는 일하리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전. 그러니까 꼭 중개가 부동산 중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숙박이나 금전이나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매 같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중개 형태가 있었는데 이들이 상당한 그 어떤 자본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 자본가를 객주라고 불렀대요. 옛날에. 그래서 이 객주라고 하는데 이 주자는 주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제 길바닥에서 알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게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건 재화를 중개하는 직업인이 됐고, 이 객주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거간이라고 그 어떤 흥정꾼이 있었고, 그 가거간들이 말하자면 복덕방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을 좀 잠깐 말씀드려 보면 복덕방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복덕방, 복덕방. 근데 여러분 복덕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미지 없어요? 복덕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없어요?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이게 딱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쓰다가 중개업자, 소기업자 이렇게 바뀌다가 1985년 12월 달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처음 도입됐어요. 그래서 자격 시험 제도가 이때 처음으로 도입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개업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을 하시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이 자격이 있는 것과 개업을 한 것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의 중개라는 제도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자유영업제,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자격이 있든 없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가제라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져요. 인가 받고 해라, 그리고 허가 받고 해라, 신고하고 해라, 허가 받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인허, 신허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다가 현재는 무슨 제로 현재 되어 있냐면 등록제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면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 아니면 색깔 있는 펜으로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그러죠? 공인중개사. 근데 그 사람이 개업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뭐하고 해라? 등록하고 해라. 그렇죠? 그러면 등록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을 받겠지. 그래서 이 등록제는 무등록 중개업을 처벌하게 되는데, 이 처벌이 굉장히 강력해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을 보내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때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때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하는 거냐면,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등록하려고 하는 거고, 왜?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럼 달리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궁극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도 얻지만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을 꼭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과목이 법이 이제 들어가니까,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런 걸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상위에 법이 있어요. 법, 이렇게 법률이에요. 이건 같은 말로. 이 법률은 어디에서 제정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국회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 바로 밑에의 규범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걸 개정이라고 하거든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네? 법이. 왜냐면 법은 국회 통과해야 되니까. 네, 이거는 그냥 대통령만 맘만 먹으면 되잖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은 우리 이제 장관의 명령인데, 이 장관이 어떤 장관이냐면, 제가 줄여서 일단 써 드릴게요. 제가 국장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국장은 뭐의 약자냐면, 이제 이거는 그냥 약자지만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을 국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다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거 세 가지가 그 일반적인 이제 법령의 구성인데, 우리 중개사 법령이 특이하게
규칙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이 뭐냐면 경매 관련이에요. 매년 한두 문제 나오는 게 경매 쪽인데 올해도 이쪽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경매 쪽에 올해 우리 그 35회 시험에도 이 경매는 부동산 경매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하느냐면 법원에서 해요. 그럼 법원에서 여러분 제일 높은 양반은 누구겠어요? 법원에서 제일 높은 양반. 응?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그 대통령 밑에 있는 그냥 장관이에요. 높은 사람 아니야. 그렇다고 낮은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법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 법무부 장관 말고 대법원장. 그래서 여기 대법원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대법원장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수반은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동격으로 보셔야 돼. 왜 대통령과 동격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입법부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국회를 우리 입법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는데 법원, 그게 대법원장을 얘기하고, 행정인데 행정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만든 게 시행령이면 대법원장의 어떤 그 권한으로 만든 게 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성격은 시행령의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랑 국회의장과 동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성격이랑 뭐 이런 것들 좀 잠깐 좀 볼 건데, 여기 보면 중간법, 혼합법, 일반법, 특별법, 국내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요거 하나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특별법 이런 거는 좀 중요해. 특별법 이런 말을 좀 중요한데, 요건 좀 채색 한 번만 붙여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 드릴 건데, 그 그림을 한번 좀 따라서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뭐, 물론, 난 그리기 싫으면 안 쓰셔도 괜찮아. 법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할 때가 있어요. 공법이라고 하는 법과 사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공법과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여러분 배우신 과목이 민법이었죠. 민법은 공법일까요? 아니면 사법일까요? 사법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그 민법 같은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요. 우리 혹시 공법이 며칠 날 수업이네? 부동산 공법이. 금요일 날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배울 건데, 부동산 공법 중에 6개의 법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거 하나만 써볼게요.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주택법. 그러면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은, 국가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국가가 개입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그게 무슨 법? 공법. 국가가 개입하진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만 만들어 줄 거니까 너네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해. 이런 거를 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민자는 백성들이 알아서 이제 결정한다 그래서 백성민자를 씁니다. 그런데 법을 구분할 때 이렇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여기 그러니까 공법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법적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속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중간에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이 겹치는 부분을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그죠? 양자를 섞었다 그래서 혼합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 중개사법은 중간에 있다, 혼합법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좀 중간에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이게 조금 길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바로 이제 써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중요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 민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예.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아시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네, 여기다 제가 약자로 그냥 쓸게요. 개공이라고 썼습니다. 개공. 개공은 뭐 약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자. 네, 개업한 공인중개사. 개공은 일단 우리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나라 백성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의 적용을 받아. 이렇게. 네. 그리고 이 개공은 뒤에 또 나올 건데 신분이 개업공인중개사이기도 하지만 상인이에요. 우리 뭔가 대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업무를 하잖아요. 그 상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법도 적용을 해요? 상법도 적용해. 상인이니까.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신분 자체가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법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돼. 그런데요, 개공은 아니지만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특수법인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특수법인이 있는데 얘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먼저 적용을 받아요. 자,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제가 똑같은 법으로 끝나는 애들을 4개를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우열이 있어요. 선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후가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수법인한테는 무슨 법을 가장 먼저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이렇게 이 개념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는 상법. 그 다음에는 민법. 가장 최후에 적용되는 게 민법이에요. 우리 개공한테도 얘는 적용 안 되지만 이렇게 3개는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 간의 우열이 생겼을 때 요거 2가지만 볼게요. 이렇게 2개만. 민법하고 상법이 있으면 뭐가 특별한 거예요? 상법이 먼저 적용되니까. 그럼 특별한 애를 무슨 법? 특별법. 특별하지 않은 애를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고 민법은 상법의 일반법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 중요하지 않고 얘가 중요한데 얘는 그러면 뭐와 뭐의 특별법이다.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가 또 무슨 법적 지위도 있다 그랬어요? 일반법. 그 일반법은 뭐에 대한 일반법이라는 거야? 우리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자, 한번 정리하면 중개사법은 무슨 법적 요소와 무슨 법적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특별법과 일반법적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런 거예요. 상법도. 맞죠? 상법 한 번만 좀 여러분 답변하실래요? 뭐의 특별법, 뭐의 일반법? 얘 기준하면 민법의 특별법,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죠? 중간에 껴있는 법들은 그렇게 양쪽인 성격을 다 갖습니다. 어제 우리 수업 들으셨던 민법은요, 앞에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모든 법의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받아준다라는 의미로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네? 내가 뭘 해도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 어머니. 그래서 한자로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법이라고 그래요. 뭐를? 민법을. 모든 걸 받아준다. 그래서 얘들 모든 법의 어머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제 하나만 좀 잠깐 풀어봐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 한번 풀어봐 볼게요. 자, 틀린 것 이랬고 15회 뭐 이렇게 나왔던 문제인데 참고로 15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얼마 전에 끝난 시험이 몇 회 시험이라고 그랬죠? 아까 35회 시험이었는데
15회 시험이 꽤 오래전 일인데 20년 전 일인데 15회 시험이 우리가 그동안 그 35회 동안 시험을 보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해예요.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15회 전후로 봤을 때 이거보다 어려운 해는 없었어요. 단연 어려웠던 그런 해예요. 무려 34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34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몇 명이 붙었을 것 같아요? 15회 때? 34만 명의 응시를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1100명이 합격을 했어요. 34만 명이 봐가지고 1100명.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어렵게 나왔던 해죠. 그래서 그 해는 어떻게 했냐면 재시험을 봤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거는. 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1번은 어때요? 맞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2번,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도 있대요. 우리 중개사법은 일반법적 성격도 있지. 예, 그죠? 자, 이제 3번부터 약간 어려워지는데, 중개계약은 이 중개계약은 아직 안 배우셨는데, 이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중개계약은 아까 중개라는 개념은 알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냐면, 의뢰인과 개공과 의뢰인 간의 계약이라서 사법적인 요소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 사법적 관계라서 사법계약이라고 불러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이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 이런 말 좀 어렵잖아요. 이게 아직 안 배우신 거라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행위가 있고 반대말로 법률행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듣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법률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강의를 듣는 이 행위 자체, 이건 그냥 사실행위예요. 내가 사실이니까 이건 사실행위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의지만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들어요? 등록을 해야지. 근데 그 등록을 한다는 게 뭐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 법률행위 중에 뭐 계약을 하시잖아요. 우리 학원하고. 그렇죠? 계약하는 거, 그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라는 거는 알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원래 우리 보수를 꼭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닌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받지 않았대. 나 스스로 받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행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간단한 사례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한 80 정도 잡수신 할머니가 계신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 막 허리다 막 휘시고 막 그러셨어. 근데 할머니 혼자 오셔가지고 이 동네에서 가장 싼 집 하나만 소개해 달래. 네, 그래서 자기가 돈은 한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보증금 500에 월 10만 원 안쪽으로 하나 집을, 이제 월세집을 하나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해드렸는데, 보수를 꼭 받아야 돼?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해도 돼요? 무료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도 생각나니까 이제 안 받았는데, 이랬을 때 이 중개해준 어떤 사건, 그 계약이 나중에 어떤 전세 사기라든가 월세 사기라든가 이거 해당이 돼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재산인 500만 원을 다 잃게 되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거 책임을 져야 돼? 책임 안 져도 돼? 참고로 나는 돈은 안 받아서 할머니한테 책임 져야 돼? 안 져도 돼요? 져야죠. 그러니까 규율의 대상은 맞아. 뭐를 안 받았어도요. 보수 안 받았어도.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그 주어 자체가 이미 무슨 법을 적용받고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법을. 그죠? 그럼 주어를 바꿔볼게. 주어만. 그냥 일반인이,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냥 일반인이 이거 했대. 그러면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신분 때문에 그런 거, 이 사람 주어 때문에.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돈을 받든 안 받든 한 어떤 업무상 행위는 의무와 책임 이런 거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법의 제정 목적을 한번 좀 들어가 보는데, 법을 만든 이유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출제 회차가 좀 실려져 있는데 거의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공인중개사,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인중개사는 의미적으로 보면. 근데 얘네가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친구인데 얘가 업무 할 일이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해석을 또 해야 돼. 법률은요,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둘 다 약자로 좀 써드렸는데 개공과 소공이라고 썼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약자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개공은 뭐 약자? 개업공인중개사. 소공은요?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취업한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둘이 업무를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의 의미는 개공과 소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를 법률로 일일이 정할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뀔 거고, 그 전문가적인 어떤 그 업무로 바뀔 거고, 그리고 이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을 예방하려면 이런 법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제 이 중개사법에 들어왔냐면, 사기 한 번만 치다가 걸리면,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든가 뭐 월세 사기라든가 사기 한 번만 치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예요. 한 번만 걸리면. 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기 못 친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왜냐하면 사기 치다 걸리면 뭐가 취소되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니까. 참고로 자격이 취소가 되면 등록도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요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가로넣기 문제가 한번 좀 만들어졌는데 한번 좀 풀어보죠. 이건 뭐 가볍게.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그래서 그들의 뭐를 제고하고, 뭐를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이들이 종사하는 무슨 산업을 육성하고,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뭐에 이바지하는 것?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봐야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그런데 1번이 정답인데 그 나머지 항목들에 좀 보니까 기업번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한 2분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여기다가 개공만 넣으면 안 될까요? 소공이 빠져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중개업자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쓰는 말이야, 지금. 이 중개업자라는 말을 지금 안 쓴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객주, 가거간, 뭐 복덕방 업자, 소개업자, 중개업자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지금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도 써서는 안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등자가 붙으면요 중개보조원도 들어가요.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격 있는 아니면 자격 없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표현은 없는 표현이에요. 법률 용어 중에 없는 표현. 그런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여기서는 공인중개사를 넣어야 되고 여기는 개공과 소공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 별을 3개 잡을게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그 과목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 예, 뭐가? 용어가요. 용어. 자,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40대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40대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인데, 남편은 직장인이고요. 부인은 그냥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퇴근 딱 하고 와가지고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하는 말 뭐라냐면, 여보 나 직장에서 잘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장에서 잘렸대.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에서 들으시면 되냐면요, 남편 입장, 부인 입장, 누구 입장? 아니, 제3자 입장.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부인의 올바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부인의 올바른 답. 객관식입니다. 자, 1번. 그렇구나. 그동안 그 직장생활 하느라고 고생 많았네. 어쩔 수 없지 뭐. 사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건 당신 책임은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 나도 벌면 되고, 또 기회가 또 생기면 또 당신도 또 새 직장 얻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1번이에요. 2번. 네, 2번은 뭐냐면, 직장 잘렸다고? 그래? 그러면 설거지부터 해. 이게 2번이에요. 설거지부터 하라가. 자, 3번은 잘 됐네. 직장 잘렸는데 뭐 내일부터 우리 그냥 뭐 둘루살루로 놀러나 다니지 뭐. 그리고 애들도 그냥 다 굶기고, 우리도 그냥 굶기고 그냥 다 놀기만 하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 3번. 자, 몇 번이 올바른 답일까요? 네? 제 3자적인 시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그럴싸하죠? 다 그럴싸하잖아. 네. 근데 가장 우리 뭐 교과서적인 답은 1번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렸냐면, 부부간에도 대화를 할 때 쓰여지는 언어가 있고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법 과목을 공부할 때 언어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셔야 돼. 용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여기 보여지는 용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6개밖에 안 되거든요. 용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용어를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하셔야 돼. 그래야만 이 과목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용어가 헷갈리면요, 문제를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용어가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용어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용어의 구분에서 중개라는 말과 중개업은 좀 달라요. 일단 우리가 공부 안 한 상태에서 한번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답변해 볼게요. 얘랑 얘는 어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네. 또 다른 정답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주 좋은 답변이시고. 또 얘랑 안 배웠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게 차이잖아요. 요거 한 글자 더 들어갔지. 여기는 업이 아니고 여기는 업이고. 그쵸? 네. 요 개념 일단 확실히 잡고 계시고, 두 번째 구분할 용어,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죠. 아니, 좌우로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좌우로.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궁극의 차이. 이게 차이 나잖아요, 이거. 네? 개업했냐 안 했냐. 아까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등록했냐 안 했냐. 그의 차이만 있는 거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글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자격이 있고
여기는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이 없는. 우리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줄여서 소공은 계약서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쓸 수 있다. 왜 쓸 수 있다? 자격이 있으니까. 중개보조원은 중요한 계약서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는 자격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병원으로 비유하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의사 면허가 있으면 특히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하고 그러죠. 이 메스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딱 좀 비슷한 것 같아. 간호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는 하지만 뭐 수술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비슷비슷한데 모두 달라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야. 자,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 개가. 얘는 자격만 있는, 얘는 자격도 있지만 개업한, 등록한, 얘는 자격도 있지만 소속된, 취업한 뭐 이런 공인중개사죠. 그럼 여러분이 되고자 지금 시험 봐서 되는 거는 뭐예요? 그냥 공인중개사만 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이렇게 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뭐 하고 되는 거예요? 개업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조금 오늘 배운 것 중에 고상한 법률용어로 바꾸면 등록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뭐 하면, 등록하면 뭐 되고, 개공되고. 자, 이제 공인중개사가 뭐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어요? 취업하면.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취업은 이제 실무적인 용어니까 소속이 되어지면 소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개공이 소공될 수 있다, 없다? 개공이 소공될 수 있다, 없다? 얘가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얘가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얘가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하고 싶으면 폐업을 해야지. 폐업을 하면 여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가서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소공이 개공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소공이 개공될 수 있냐, 아주 잘 나오는 건데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을까요? 얘는 이미 소속이 있으니까 개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소공이 너무나 개공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두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로. 여기로 돌아가서 개공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원점이 어디인 거예요? 공인중개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둘은 왔다 갔다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용어의 구분 보셨고, 이제 용어를 한번 법률 용어니까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 건데, 가장 첫 번째 용어가 중개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법제 3조 공인중개사법이죠. 다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뭐를 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어는 요거 행위를 알선한다가 그 포인트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는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찾아볼 거예요. 뭘 찾아볼 거냐면, 사실 알선이라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행위라는 말이 더 중요한데,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찾아봐야 돼.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이거야.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어떤 행위인지 문장에서 찾아볼게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말고 문장에서. 행위란, 이 문장 안에 있어요. 행위란 매매, 교환, 임대차 또 있고 또 그 밖에, 이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 그 밖에 어떤 권리 있잖아요. 권리, 그 권리의 득실 변경, 이렇게 얻고 잃고 하는 그 변경 행위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매매라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구나,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에는 돈 받고 이런 게 없네, 그지? 돈을 받고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 공인중개. 이 순서는 법률에 정해지는 순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이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여기다도 우리 채색 하나만 붙여줄게요. 자격 취득. 자, 여러분, 이 자격을 취득한다라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다? 단 하나. 그 방법 뭐? 시험에 합격. 간첩을 잡으면 자격증 주지 않나요? 간첩을 한 5명 잡으면 국가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공인중개사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공인중개사예요.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돈 주고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뭐 보상으로 받는 것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돼.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취득, 시험 합격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여기 자자에다가 가로를 하나만 열어볼게요. 아주 좀 어려운 말이면서 중요한 말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무에서 이런 말 쓰죠. 야, 저 사람 참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이상하지 않냐? 근데 법률 용어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네? 법률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법률로는 자연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저 사람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법률용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야, 저 자연인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법률용어로 맞다 이 말이야.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거는 자연인만 될까요? 아니면 법인도 될까요? 법인은 참고로 법에서 사람임을 인정한 주체, 뭐 회사 같은 조합이나 이런 거. 자, 그러면 자연인은 일단 공인중개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법인은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거든. 자격을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이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힌트. 법인은 안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 이게 자연인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자연인만, 사람만. 성인만 돼, 아니면 미성년자도 된다고 했어요. 미성년자도 돼요. 한국 사람만 돼, 아니면 외국 사람도 돼. 외국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자연인은 다 돼요. 자, 이제 중개원 업자 하나 붙은 거죠.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써있죠? 의뢰. 일정한 뭘 받고, 보수, 돈 받고 영유를 목적으로 중개를 뭘로 해야 되냐면 업으로 해야 돼. 업자 하나 붙었잖아요. 여기서 업의 의미가 뭐냐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업이냐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무슨 옷가게 1일 점원으로 일하기로 했어. 15만 원 받고. 자, 이거는 업일까요? 업은 아닐까요? 업은 아니죠. 왜 업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이라는 건지 영어로는 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는 요 세 가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차이가 뭐냐면, 중개는 뭐 없어도 중개야. 의뢰 없어도 중개. 뭐 안 받아도 중개예요. 보수 안 받아도 중개예요. 가장 중요한, 뭐가 아니어도, 업이 아니어도 중개 대상물,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매매, 교환, 임대차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냥 중개야.
그죠? 근데 그거를 의뢰받아서 보수받고 업으로 하면 그게 중개업이 되는 거고.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한 자라고 정의한대요. 등록한 자.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붙여줄게. 포인트. 등록한 자. 등록은 뭐냐면요.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대장이 있거든요. 등록 대장. 거기다 여러분 이름 올라가는 거. 이 등자가 오를 등자, 록자는 기록할 록자. 올려 기록한다. 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 건데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일단 사람이 개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연인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자연인은 땡그라미 해볼게요. 법인도 개공이 될 수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법인은 참고로 법에서 사람임을 인정한 주체, 뭐 회사라든가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해요.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 따로 별 하나만 잡을게요.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자, 무슨 개공이 존재한다고요? 법인. 그럼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 하나를 만들어. 법인을 그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법인인 개공과 개인인 개공의 장단점은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하여튼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 중요. 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로 넘어가 보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읽어볼게요. 개공에 소속된, 그러니까 취업한 공인중개사인데 여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법인인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에.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이다 이런 말 써 있는데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 이쯤에다 하나만 적어 볼게요. 여기다 여백이 여기다밖에 없으니까 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한없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무한책임사원. 그러니까 한없는 책임을 진다. 자, 그럼 질문. 이 무한책임사원은 직급이 높은 아니면 직급이 낮은? 대단히 높으니까 한없는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 임원급이라는 거죠. 임원하고 동격. 임원은 뭐예요? 뭐 이사, 감사 뭐 이런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임원. 예. 사원 또는 임원은 그러면 직급이 둘 다 높은 아니면 낮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급이 제일 높은, 법인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자격이 아무리 높아봐야 그러니까 그 지위가 어떤 그 법인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아봐야 자격이 있으면 뭘로 본다? 소속공인중개사로 본다. 일단 이 개념을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그럼 얘네는 뭐 할 거냐? 우리 소속공인중개사에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채색합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소공은 계약서 같은 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같은 거 쓰다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갈 때 야, 나머지는 너가 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 우리 여러분 수술할 때도요. 그 집도의가 있고 여기 이제 보조해주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의사라도 집도의가 어디까지만 수술하고? 보통 집도의들은 어디까지만 수술하냐면 갈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끝. 뭐 하는 거는 다 이제 그 새끼 의사들한테 맡겨요. 꼬매고 마무리하는 거. 그러면 그 꼬매고 마무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수술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소공이 보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직접 해도 되고 자기가 이걸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게 소속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중개부조원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개보조원은 뭐 아니어야 해? 예? 공인중개사 아니어야 해요. 공인중개사이면 얘가 되면 안 돼. 공인중개사는 개공이 되거나 소공이 돼야지. 그럼 여기 중개보조원은 뭐 아닌 자.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집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일반 서무, 뭐 일반 서무라는 건 전화 받고, 손님 오면 뭐 차 대접하고 뭐 이런 일반 서무 있잖아요. 그런 거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만 보조하래요. 요것만.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래. 그러면 돌려 말하면 얘는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왜냐면 얘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실무에서 이 중개 보조원들도 한 10만 명 넘게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자격증. 자격증 갖고 싶겠지, 당연히. 왜냐면 손님들이 이제 보통 명함을 내밀 때도 내가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명함을 내미는 것과 중개보조원이라고 명함을 내미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법률 용어고요. 밑에 것도 많이 쓰는 용어라서 이제 2개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고용인은 요렇게 2명을 합쳐가지고 고용인이라고 불러. 근데 이 고용인은 종업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같은 말이에요. 누구의 종업원?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업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업원을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용인이라고 해요. 고용인. 고용인은 종업원이구나. 근데 그 종업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있는 종업원, 뭐 없는 종업원. 자격 있는, 자격 없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 상한제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한테는 고용상한제. 그래서 중개보조원은요 5명만 고용할 수 있어요. 5명, 우리 개공 1명당 5명. 다만인지 누구를 또 추가 고용하면 더 고용할 수 있냐면, 소공을 내가 만약에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5명.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격 한 개당 5명이야. 그러니까 소공이 1명 있으면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고용상한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개업공인중개사 등, 아까 여기 잠깐 문제 나왔던 그 등자 넣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 누구 들어가는지 보세요.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도 들어가. 중개보조원, 그리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까지 싹 다 포함하는 개념이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여기서 이 말을 쓰면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 등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중개보조원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이든 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아셔야 돼. 그 대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요거 가지고 OX 퀴즈 한번 해볼 거거든요. 다 맞출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아무튼 다 맞추셔야 되는데. 자, 잠깐 이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